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외곽의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량 한 대가 건물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잠시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도요타 캠리 한 대가 마치 종이처럼 찢어진 채 벽돌 건물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는 17세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 끼어 있었고 그 옆자리와 뒷좌석에는 2명의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끔찍한 교통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0대 운전자의 미숙함이 부른 비극이라고, 졸음운전이거나 어쩌면 약물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관들은 점점 더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17세 소녀는 자신의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했습니다. 시속 160km의 속도로 벽돌 건물을 향해 정확하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차 안에는 그녀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17세 소녀의 살인 미스터리. 미국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은 클리블랜드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교외 도시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와 잘 정돈된 학교, 가족 단위로 살기 좋은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2022년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새벽 6시 15분, 이 평온한 도시의 정막을 깨는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로변 건물에 박혀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차량 한 대가 표지판을 부수고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차는 두 동강이 나 있었고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새벽 6시 15분에 발견되었지만 실제로 발생한 것은 그보다 약 45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 한 사람도 그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고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착한 경찰관들이 본 광경은 베테랑 경관조차 처음 보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단형 승용차가 마치 두 동강이 난 듯 절반은 건물 안쪽으로, 절반은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차량의 창문을 깨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내부에는 3명의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17세 소녀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다리는 대시보드 아래에 끼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와 뒷좌석에 있던 2명의 청년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인해 한쪽으로 겹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은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유압 절단기를 동원해 차량을 절단한 끝에 운전석의 소녀를 구조했습니다. 부러진 다리와 갈비뼈, 심각한 내상을 입은 그녀는 즉시 헬리콥터를 통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청년의 이름은 도미닉 루소, 20세, 그리고 데이비온 플래너건, 19세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살아남은 17세 소녀의 이름은 맥켄지 시릴라였습니다. 도미닉 루소는 살아남은 운전자, 맥켄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3명의 젊은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이었고 도미닉의 집에서 함께 밤을 새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무렵,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는 17세의 맥켄지가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남자친구 도미닉, 뒷좌석에는 친구 데이비온이 탔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왜 새벽 시간에 차를 몰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살아남은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은 자는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인근 건물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사고 직전의 마지막 1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 차량은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고 회전 전에는 속도를 줄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마친 직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량은 갑자기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속도가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등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막다른 길에 벽돌 건물이 있었습니다. 회전을 마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8초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졸았다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차량의 움직임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차를 몰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의 운전자 맥켄지 시릴라는 17세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미국 교회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SNS 계정을 들여다본 수사관들은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맥켄지의 SNS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려한 파티 사진, 그리고 마약과 술이 등장하는 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영상에서 직접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약을 많이 해도 죽지 않는 부류의 여자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러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맥켄지는 17세였지만 부모의 집을 떠나 20세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회수된 맥켄지의 옷에서 약 7g의 환각버섯과 디지털 저울을 발견했습니다. 마약 거래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맥켄지의 혈액검사에서 검출된 환각버섯과 마리화나의 농도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시속 160km로 벽을 향해 돌진하게 만든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학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맥켄지의 의료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의식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쓰러진 적이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경학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결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문기계 감식관이 도요타 캠리의 조향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가속 페달을 모두 분해해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차량에는 어떤 기계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가속 페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운전자 맥켄지 시릴라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가능성.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결정적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데이비온의 친구 타일러 크로이가 경찰을 찾아온 것입니다. 타일러는 데이비온과 친구들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위치 추적 앱 라이프 360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친구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가 사고 당시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 마지막 순간 시속 약 145km의 속도에 도달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데이비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가지고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관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은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휴대폰 데이터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들은 차량의 블랙박스, 즉 사건 데이터 기록 장치를 분석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충돌 직전 마지막 5초간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5초 동안 가속 페달은 100%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는 단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계산에 따르면 시속 30km에서 시속 160km까지 가속하는데 약 20초에서 25초가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 시릴라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로 맥켄지와 도미닉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닉의 어머니 크리스틴 루소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도미닉이 사망 전 몇 주 동안 맥켄지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도미닉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반면 맥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도미닉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맥켄지는 도미닉이 자신을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그의 차를 부수겠다고,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습니다. 도미닉은 영상 속에서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명확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더 이상 이 관계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도미닉은 이번에는 정말로 끝낼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수차례 헤어지고 재결합하기를 반복했고
도미닉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표현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미닉은 자신이 헤어지자고 하면 맥켄지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친구들은 증언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약 2주 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미닉이 맥켄지의 차를 타고 클리블랜드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운전 중인 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미닉은 맥켄지가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 차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켄지는 운전 중에 차를 부숴버리겠다고, 정말로 박살내겠다고 도미닉에게 반복해 외쳤다고 합니다. 도미닉의 친구가 즉시 차량을 뒤따라가 그를 데려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도미닉을 마중 나간 친구는 맥켄지가 분명히 이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를 박살내겠다. 정말로 박살내겠다. 수사관들은 이 증언을 들으며 한 가지 가설에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맥켄지 시릴라는 자동차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 남자친구를 자신과 함께 죽이려 한 것이라는, 어쩌면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러나 어떤 결말이든 그것은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가설. 그리고 그 차 안에 우연히 함께 타고 있던 19세 친구 데이비오는 이 모든 비극에 아무런 이유 없이 휘말려 들어간 무고한 희생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데이비온 플래너건은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위탁가정 출신으로 사랑이 많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두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데이비오는 스트롱스빌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팀 주전 러닝백이었고 졸업 후 이발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이발소를 차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미래는 그날 새벽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데이비온의 부모는 사건 당일 점심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비온 플래너건의 부모가 맞는지를. 그리고 끔찍한 사고가 있었으며 아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에게 그 통화는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입양을 통해 만난 아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데이비온이 자신들의 두 번째 기회였다고, 그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부모는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맥켄지 시릴라의 SNS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건 그저 사고였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맥켄지는 오하이오 대학교의 헬로윈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좀비 분장을 하고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사고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은 직후의 시점, 두 가족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맥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를 통해 모델 에이전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자신의 모델 경력에 활용하려는 듯한 행보였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온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6주 후 시릴라 가족으로부터 꽃다발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함께 온 문자에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짧은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였다고 어머니는 회상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맥켄지 시릴라는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영상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체포 영상 속 맥켄지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체포되는지를 묻는 대신 자신의 액세서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죄책감이나 충격,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원에서의 최대 형량은
21세 생일까지의 구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녀를 성인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일간의 청문회 끝에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맥켄지 시릴라는 17세의 나이로 2건의 가중살인죄로 성인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오하이오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맥켄지 측이 제안한 형량은 사실상 보호관찰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자의 가족들은 단호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였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켄지 시릴라는 종신형까지 가능한 정식 살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8월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켄지는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단독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자신들이 그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충돌 감시 영상을 법정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은 일순간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 영상은 두 청년의 마지막 1분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회전을 마친 차량이 가속하기 시작하고 점점 빨라지더니 막다른 벽돌 건물에 그대로 박히는 순간까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온의 아버지는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한 사고일 수 없는 다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영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5초간 가속 페달은 100%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는 단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또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났을 때 변호인은 단 한 번도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맥켄지의 어머니 나탈리 시릴라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살 충동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딸이 POTS, 즉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OTS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맥켄지가 이 질환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반대 신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딸의 POTS 증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면허 신청에 동의했느냐고. 어머니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운전면허 신청 시 그러한 질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POTS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느냐고. 어머니는 딸이 그 증상을 잘 관리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POTS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인지를.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은 확신이 아닌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변호 논리였습니다. 2023년 8월의 어느 월요일 오후 1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주말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처음 몇 분 동안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영상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었지만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문자 그대로 도로 위의 지옥으로 변모했다고 했습니다. 맥켄지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정밀하게 실행했다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 임무는 죽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때 법정 안에 있던 한 사람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맥켄지 본인의 입에서였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법원은 맥켄지 시릴라에게 도미닉 루소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했고 데이비온 플래너건에 대한 살인죄도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맥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외쳤고 어머니도 이에 답했습니다. 데이비온의 부모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의문이 마침내 답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선고를 앞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데이비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데이비온을 두고 그 차 안의 짐과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황금빛 마음을 가진 소중한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도미닉의 어머니 크리스틴 루소도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이것이 살인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과학은 이것이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맥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살아남았으니 어떤 미래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너는 도미닉에게도 데이비온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이제는 신만이 너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켄지의 어머니도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고가 끔찍한 비극이었으며 딸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어머니의 발언 도중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당신의 딸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켄지 본인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 사람의 가족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절대 일부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미닉이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은 영상 속 도미닉을 협박하던 맥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었습니다. 판사는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15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형량을 동시 집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한 사람을 살해했을 때와 같은 형량을 받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가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9월 맥켄지 시릴라의 1차 항소는 오하이오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맥켄지 측은 2025년 2월 오하이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30일 오하이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쿠야호가 카운티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맥켄지에 대한 종신형 판결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과 새로운 변호인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변호인단의 핵심 변호사 에릭 네메첵은 맥켄지의 원래 변호인이 효과적인 변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들은 클리블랜드 대학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카말 케말리 박사의 의견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사는 맥켄지의 사고 후 의료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의식 상실과 일치하는 소견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높은 젖산 수치, 비정상적으로 낮은 혈중 산소 농도, 사고 후 완전한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발작이나 자율신경계 이상의 전형적인 징후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건물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한 궤적이 발작으로 인한 사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집힐 수도 있는 중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은 항소법원에 항소심 기록이 제출된 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맥켄지의 새 변호인단은 이 청원을 단 하루 늦게 2024년 10월 24일에 제출했습니다. 마감일은 10월 23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2024년이 윤년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1심 판사 낸시 마거릿 루소는 청원이 너무 늦게 제출되어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년 3월 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새로운 의학적 증거는 법정에서 검토조차 받지 못한 채 묻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맥켄지의 부모는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스티브 시릴라와 나탈리 시릴라 부부는 자신들의 딸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면 딸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부모는 매일 태블릿으로 딸과 문자를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현재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의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녀의 첫 가석방 심사는 2037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30대 초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날 새벽의 영상은 너무나 명확한 진실이었고 의학적 주장이나 변호인의 새로운 변론은 그 진실을 흐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년이 지난 지금 맥켄지 시릴라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새 변호인단도 의학적 증거를 들어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이미 2차례에 걸쳐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살인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의학적 증거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날 새벽 두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죽은 데이비온 플래너건은 도미닉의 친구였을 뿐 맥켄지의 분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세였던 데이비온은 이발사가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20세였던 도미닉은 음악을 사랑했고 군 입대를 고민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의도된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의학적 비극이었을까요? 그날 새벽 시속 160km의 속도로 벽돌 건물을 향해 돌진하던 그 17세 소녀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녹스였습니다.